논문 발표회 시작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강민서와 안정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윤서도 마지막 그 논문 읽기 마무리 하는 걸로 3명 진행할 겁니다. 순서는 강민서, 안정민, 최윤서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강민서 먼저 나와 계시네요. 강민서님의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중편 소설 출판하기 논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중편 소설 출판하기 강민서 논문 결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본론, 결과, 그리고 논문 성과와 함께를 따로 뺐고요. 서론은 연구 동기 및 목적, 연구 문제, 연구 방법 및 계획입니다. 연구 동기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학기를 처음 시작할 때 논문 주제를 도저히 못 정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다녔어요. 제가 어떤 논문 주제를 하면 좋을까? 쌤들이 대부분 글 쓰는 걸로 주제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저도 평소에 글 많이 써봤고 칭찬도 많이 들어봐서 그럼 글 쓰는 게 좋겠다라고 수락하면서 그러면 이 글 쓰는 걸 어떻게 논문 주제로 삼을 수 있을까라고 더 고민을 하다가 옛날에 조금 써놓고만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할아버지가 7살 때 6.25 전쟁 때 겪으신 실화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소설로 적어서 출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좀 더 논문 주제를 구체화하던 중 출판과 그러면 내가 이걸로 어떤 걸 키울 수 있지? 라는 고민이 들게 됐고 최종적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한 소설로 6.25 전쟁의 비극 알리기, 두 번째 출판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세 번째 글쓰기 능력과 문학적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한 한국전쟁 소설 쓰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앞서 목적에서 뽑은 문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설 쓰기를 통해 글쓰기 능력과 문학적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두 번째, 본 연구가 개인 출판을 관심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세 번째, 소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6.25 전쟁의 비극을 알릴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계획했는데요. 첫 번째는 관련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소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다음 피드백을 받으면서 소설을 쓰고 마지막에 출판을 하며 최종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본론입니다. 주제 조사 및 소설 창작, 출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제 조사는 제가 소설을 쓰잖아요. 그래서 소설에 대해서 개념이나 아니면 작법 같은 것들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수업도 들었고 관련해서 좀 더 찾아보면서 아니면 관련 작품들이나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은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에 대해서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으며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학들은 무엇이 있는지 읽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할아버지가 겪으신 이야기를 전체적 흐름으로 보는 긴 인터뷰와 중간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통해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인터뷰 때는 아니고 피드백을 받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앞선 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시놉시스를 제작했는데요. 시놉시스란 제목, 줄거리, 등장인물 등 쉽게 말해 소설의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시놉시스를 적었으니 이제 소설을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소설을 초고를 작성했는데 이 초고가 많이 부족합니다. 처음 쓰는 것도 있고 여러모로 좀 오타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1차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좀 부족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신나는 학교 사람들과 할아버지에게 또 피드백을 받게 됐어요. 신나는 학교 사람들이 피드백해준 내용은 다음 4가지로 추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도입 부분이 조금 수필 같아. 이걸 조금 더 소설같이 극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쇼잉, 즉 말하는 묘사가 부족하다. 저희가 소설 묘사는 2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너무 직시시킨다. 슬프다면 슬프다. 행복하다면 행복하다라고 너무 보여주기만 한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감성적이고 문학적이게 풀어서 써달라라는 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세 번째는 후반에 비극을 강조할 만한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번째, 시점의 흐름을 잘 알 수가 없다. 이걸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할아버지에게는 고증 오류가 있는 몇 가지 장면을 수정해달라라는 고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시간의 흐름을 잘 모르겠다라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피드백들을 수정해서 다음과 같이 고쳤는데요. 수필 같았던 기존의 도입 부분을 좀 더 극적이도록 만들었고, 두 번째는 앞서 부족하다는 보여주기 묘사, 쇼잉 묘사를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 시점이 바뀔 때마다 공간과 시간의 이동 묘사를 추가하여 좀 더 자연스럽게 시점의 전환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는 초반에 행복을 강조함으로 후반에 비극을 더 강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초반에 몇몇 장면을 더 추가하고 좀 더 행복해 보이도록 묘사했어요. 다섯 번째, 고증할 오류가 있는 그전 장면들을 수정하고 좀 더 고증할 수 있도록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들을 되게 많이 반복했어요. 이걸 수정하고 다시 읽고 피드백을 스스로 이렇게 검증을 하고 오타나 뭐 오류나 아니면 기존 있던 피드백들과 이렇게 검증해 보면서 계속 이걸 수정할 부분을 찾고 다시 읽고 다시 수정하고 읽고 다시 찾고 이걸 되게 많이 반복해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을 때 출판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출판사를 대표적으로 3가지를 논문에 적었는데 조사한 출판사는 그보다 더 많고요. 넘기면 안 돼. 북토리와 바른북스 그리고 북크크에 대해서 주로 조사했는데, 일단 제가 학생이어서 비용 문제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선주문 후 제작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저자에게 비용 부담이 되지 않는 북크크라는 출판을 선택했고요. 저는 넘겨. 그래서 저는 넘겨주세요. 네. 책 정보 이런 식으로 뭐 흑백일지 아니면 컬러일지, 책 크기는 어느 정도고 재질은 무엇이고 뭐 날개가 있고 없고든 책에 관한 정보를 입력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래 보시면 원고 서식 받기가 있어요. 원고 서식, 여기는 시스템상 받은 원고 서식에다 글을 입력하고 이걸 출판사에 보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저는 출판 원고에다 제가 쓴 소설을 집어넣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표지를 제작했습니다. 표지를 제작한 이후에는 2, 3일 정도?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출판이 어렵다. 혹은 뭐 이거 수정해달라라는 문자, 메일을 계속 받아가면서 수정이 끝마쳤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북크크 사이트에 이게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3번, 결론입니다. 소설책 출판, 소설책 평가, 그리고 출판 정보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설책은 저 지금 심사위원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소설책이 나왔고요. 그 사진입니다. 일부 사진입니다. 이 소설책들을 신나는 학교 사람들에게 평가를 부탁했는데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액자식 구성을 이용한 실화를 이야기로 잘 녹여냈다. 전쟁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세밀한 묘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공감을 일으킨다. 라는 공통적인 긍정적 평가가 정말 많았고요. 뭐 한 3, 4개 있었던 평가는 신나는 학교 사람들은 그걸 이끄는 인물들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린다. 뭐 그걸 이끄는 게 지역이 어딘지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소제목을 통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등
독자들의 이해를 위한 정보 전달 장치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외부 피드백은 새벽 선생님한테 받았습니다. 새벽 선생님은 인물들의 나이가 맞지 않는 어휘를 사용한다.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주인공의 심리를 조금 더 표현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피난 가는 장면을 조금 더 묘사했으면 좋겠다. 등 더 세밀한 묘사를 하는 것을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소설책 평가는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진행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다만 출판 정보에 대한 평가가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 다른 출판사와의 비교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다 등의 평가가 있어서 저 또한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논문 성과 한계를 따로 빼왔는데요. 논문 성과 한계는 글쓰기 능력과 문학적 감수성, 출판 정보, 그리고 6.25 전쟁의 비극, 마지막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글쓰기, 처음 했던 세 가지 질문 기억하시나요? 저의 소설 쓰기를 통해 글쓰기 능력과 문학적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는 제가 초반에 정한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직 주제에 대한 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시절에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든 아니면 먼저 테스트를 해봤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해서 처음과 끝에 비교값을 할 수 없다는 게 아쉽고 현재도 이걸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어서 이 측정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됐다. 출판 정보. 본 연구가 개인 출판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는 북크크를 이용한 출판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좀 다른 출판사의 비용이나 좀 더 세세한 예시가 필요한 등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저도 이 부분은 좀 비용과 시간적 한계를 좀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서 더 보충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에 대한 비극, 마지막 소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한국전쟁에 대한 비극을 알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앞서 평가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픔과 비극을 잘 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일부를 읽어보자면 주인공인 할아버지의 시선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그로 인한 가족의 아픔이 고스란하게 전해져 옵니다. 이처럼 저는 한국전쟁의 비극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나 그 과정 속에서 부족한 필력으로 정보 전달 장치의 부족과 세세한 묘사가 아쉽다는 평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하고 싶습니다. 종합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알린다는 목표는 달성했으나 너무 소설책이라는 결과물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두 주제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크게 아쉬워요. 제가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종합평가까지인데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정말 많이 어려웠었는데 지도교사 오케이 마담쌤, 피드백 주신 분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랑 더 많은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 피드백을 듣는 거를 메모를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논문 보여주세요. 논문. 처음.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초록. 제가 안 해가. 초록. 서론에는 연구 동기 및 목적, 연구 문제, 연구 방법 및 계획이 있고요. 본론은 한국 전쟁에 대한 이해, 소설 창작 과정, 출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론은 소설책 출판에 관한 것과 피드백, 평가분들이 주로 있고요. 부록에는 인터뷰 내용과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셔도 되세요. 잠깐만.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소설 한 권을 써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글 쓰는 작업이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어떤 작가는 글 감옥에 본인을 가뒀다라고도 표현하던데 어쨌든 시작과 끝이 있는 소설책을 완결하고 그것을 시까지 출판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서점에 검색해 보니까는 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9,600원. 네. 그래서 한 권 팔면 얼마 버는지 궁금한데. 네. 하여튼 그거 그리고 완결된 논문을 썼다는 것을 이제 저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좀 많이 아쉬운 거는 본인도 한계에 대해서 다 적었지만 글쓰기 능력 향상, 문학적 감수성 확장 사실 이것이 진짜 내가 소설을 통해 이것이 확장됐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조금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글쓰기 능력 향상이란 말도 되게 모호해요, 사실은. 네. 어떤 글쓰기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뭐 수필을 쓸 수도 있고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시를 쓰는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사무적인 기한문을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좁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글쓰기 능력 향상을 어떻게 내가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저것이 목표였다면. 그리고 문학적 감수성이라는 것도 대단히 모호한 것이고 되게 주관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것도 내가 이제 논문의 주제로서 이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체크를 해보려면 네, 고민을 많이 했었어야 됐는데 그냥 이걸로 하지라고 해서 이제 막상 소설을 딱 끝나니까 이걸 어떻게 측정하지? 한 게 약간 이렇게 끝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설가 강민서 양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소설을 쓰세요 하면은 못 쓸 것 같거든요. 머릿속에 맴도는 내 생각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해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너무 대단하고 잘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책이 나오고 나서 선생님 이제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참 행복하시겠다. 손녀가 이렇게 할아버지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걸 또 글로 써내주고 하는 과정들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이렇게 논문 심사하러 왔는데 논문을 이렇게 출력해서 선생님들 자리에 그리고 책도 출력해서 갖다 준 것부터가 너무 좋았어요.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에 해당한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논문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조금 보완해야 될 거는 사실은
뭐 소설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선생님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뒤에 참고 문헌 표시 방법이라든지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은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한 양식이 있어요. 그것대로 확인하시고 그거를 마무리해 주시고 부록의 면담하고 일지도 너무 분산되어 있고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 잘 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작년 초였나요? 네, 민서가 저를 찾아와서 논문을 못 쓸 것 같아서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징징거리던 순간이 떠오르고 있어요. 네, 그때 민서를 보면서 아 얘가 진짜 못 쓸 수도 있겠다 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논문을 맞춰줘서 너무 대견하고 뿌듯하다는 얘기 먼저 좀 하고 싶고요. 이거는 민서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논문을 쓸 모든 친구들이 좀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교 논문이 연구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작품 논문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논문이 있어요. 민서는 사실은 소설을 쓴 거는 작품 논문이고 그걸 출판하는 거는 프로젝트 논문.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한 거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 논문에 담았다라는 측면에서도 또 칭찬을 좀 하고 싶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조금 버거웠던 건 아닌가? 아까도 뭐 출판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조금 본인도 아쉽다고 얘기했던 지점들은 아마 두 가지를 다 하려다 보니까 조금 버거웠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냥 소설 쓰고 나는 이걸 쓴 걸로 좋게라고 하지 않고 그걸 출판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까지 도전한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높게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일단 그 제목이 중편 소설 출판하기인데 분량으로 보면 중편이라기보다는 단편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정확하게 원고지 매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서 그렇지만 얼핏 보기에는 약간 단편 소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그건 제목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건 제가 이렇게 엄밀하게 따져보지 않은 피드백이라서 참고로만 하시고요. 작품 논문이나 프로젝트 논문, 그러니까 연구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질문을 하고 그걸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작품 논문이나 프로젝트 논문은 사실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작품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가라는 연구 목표 정도로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 밝은쌤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논문도 딱 출력해서 심사위원들 앞에다가 갖다 주고 작품도 한 부씩 딱 놔주고 펜까지 준비해준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칭찬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마담쌤이 아침에 병원을 가시느라고 이제 지도를 변을 못했는데 수고했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어제 이제 윤서가 이제 우리 학교에 능력주의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능력주의를 평가하는 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겉으로 이 학생이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여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능력을 보여주냐고 얘기할 때
나는 뭐 이거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정말 실제로 그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나 이거 못해요 하면서도 꾸준히 그거를 쭉 이어나가서 마침내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능력을 평가할 때는 어떤 것인가 하는, 저는 민서를 보면서 우리가 따르게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그러면 소설을 쓴다고 하면 소설에 대해서 민서가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옆에서 도서위들 하면서 책을 많이 보고 소설을 많이 읽고 소설에 대해 공부하고 소설에 대한 수업을 듣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한테 모든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고, 이 피드백을 받고 자기 논문을 수정하는 과정을 가장 많이 거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진로 프로젝트가 그냥 소설 한번 써보기 뭐 이런 거라면 그거를 자기 논문 프로젝트로 출판하기까지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진로 프로젝트와 논문을 가장 단계로 깊게 끌어올린 게 민서라고 판단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1학기 때도 아산 뉴스프로너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고요. 수고했어요. 수고했고, 네, 고맙습니다. 이런 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보여주는 능력주의에 대한 편견을 뭐 버릴 수 있게 해주셔서도 고맙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5년 스타트업을 위한 SNS 마케팅 기반 마케팅 퍼널 제안 논문을 쓴 안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먼저 저의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퍼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퍼널이 뭔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한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퍼널이란 영어로 깔때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용어로는 이게 점점 내려갈수록 최종 고객이 이제 줄어드는 마케팅 그런 구매 과정을 표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예시를 들면서 조금 설명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앞에 보이시는 퍼널은 AIDA라는 퍼널로 1898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퍼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퍼널은 총 4가지 단계로 구성되고 각 단계마다 그 소비자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텐션 단계, 즉 주목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소비자가 제품을 처음 발견하는 단계를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은 흥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소비자가 제품을 보고 보고 나서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찾아볼 의지를 가지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욕구 단계인데요. 이 욕구 단계는 그 관심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구매를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 단계를 욕구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액션 단계는요. 정말 소비자가 이것을 구매하는 단계를 행동 단계, 즉 액션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AIDA 퍼널은 총 이 4가지 단계로 구성되고요. 주목, 흥미, 욕구, 행동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여러분들이 퍼널이 무엇인지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계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그 본인이 해당이 안 되신다면 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 머리 위로 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시계를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이 시계를 보셨기 때문에 모두 어텐션 단계에 포함되신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는 인터레스트, 네, 흥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제가 1년 정도 쓴 시계고요. 이 시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혹시 더 보시고 싶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원래 아래 단계로 내려갈수록 감소하게 돼서 퍼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다음 단계는 네, 욕구 단계입니다. 네, 여기 중에 이 시계가 15,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굉장히 싸죠. 원래는 5만 원, 10만 원 넘어가는 시계인데, 네, 그래서 정말 이것을 가까이서 보고 구매를 하기까지 생각을 해봤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만 손을 들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액션 단계입니다. 직접 제가 여기서 한 분에게 네, 이것을 15,000원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분들만 손을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네. 이처럼 네 가지, 네, 손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퍼널을 체험해 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퍼널이란 소비자가 구매를 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깔때기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점점 아래 단계로 내려갈수록 그 최종 고객은 감소하게 돼서 이 깔때기라고 네, 깔때기라고 네, 말합니다. 네, 그래서 마케팅 퍼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마케팅 퍼널은 마케팅의 뼈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관련 지표를 수정하고 해서 최종 고객을 늘리는 게 저는 네,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한테 퍼널이란 마케팅의 뼈대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목차 설명하고 논문에 대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게 네, 제 설명 목차이고요. 간단하게만 봐주세요. 네, 먼저 배경 설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베이컨퍼니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2023년도 네, 베이컨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모티콘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때 처음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접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마케팅이란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마케팅을 하지 못한다면 물건을 아무것도 팔 수 없겠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남게 되었고, 그래서 이 베이컨퍼니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을 네,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마케팅 중에서도 저는 SNS 마케팅을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들지 않고 또 많은 사용자가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네, 올 초에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처음 네, 퍼널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퍼널을 네, 뼈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처럼 저에게 네, 뼈대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이 연구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퍼널은 놀랍지만 2007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제가 뼈대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넘겨주세요. 이 퍼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논문으로서 이 퍼널이라는 것이 연구가 추후에 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목적은요. 먼저 저는 2007년 이후 멈춘 2025년 마케팅 퍼널을 SNS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퍼널을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여 퍼널 및 수정 지표를 제한한다 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저는 총 3가지 연구를 진행했고요. 첫 번째는 마케팅 연구를 좀 진행했습니다. 퍼널도 마케팅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한 8권 이상 정도 읽게 되었고요. 네, 이처럼 책을 읽으면서 내용도 논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SNS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SNS, 네, 앞에 보이시는 지표는 대한민국의 SNS 사용량 증가 그래프와 전 세계 SNS 사용량 증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가설로만 세웠던 SNS가 점점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그래프로 네, 정말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어떤 SNS 그 서비스가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여기서 상위 네, 5개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카카오, 페이스북 네 가지군요. 네, 이것을 네, 총 주 SNS로 생각을 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분석을 했고요. 네, 잠시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SNS마다 각 지원하고 있는 네, 도구들이 있어요. 뭐 사용량이나 좋아요나 공유 수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들도 있어서 이 각 도구들도 네, 정리를 해서 논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 논문 주제가 퍼널 연구이기 때문에 직접 퍼널의 네, 종류와 퍼널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네 가지가 제가 연구했던 퍼널이고요. 사실 이 퍼널에 대한 종류는 네 가지 혹은 5가지 그리고 2, 하, 5, 2 단계들을 섞은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따 논문 보여드릴 때 네, 다루도록 하고요. 제가 그래서 퍼널의 문제점을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발견한 퍼널의 문제점은 너무 오래전에 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SNS가 생겨난 날짜와 퍼널이 생겨난 날짜를 넣는 네, 연도 네, 그래프고요. 그래서 AIDA 퍼널, AIDMA 퍼널, AISAS 퍼널은 모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네,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옛날에 제작되었고 네, 요즘 SNS를 아까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었겠지만 50% 이상이 SNS를 사용하는데 이 퍼널은 절대 네, SNS를 위해서 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퍼널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퍼널은 AARR이라는 퍼널이고요. 이것은 네, 재밌으시겠지만 이것은 스타트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퍼널입니다. 그래서 이 퍼널을 보시면은 넘겨주세요. 획득과 활성화 단계에 모든 비중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퍼널의 경우에는 이 3번째 수익 단계가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구매하기까지의 행동 단계를 네, 설명하는데 이 단계는 획득과 활성화 다음에 바로 수익이 나오면서 획득과 활성화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너무 간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그 사용자는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 각각의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퍼널의 경우에는 3가지, 4가지에서 5가지, 적으면 3가지 정도의 퍼널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연구한 결과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는 직접 이 퍼널들을 섞어서 사용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이 문제점과 것들을 네, 확인하여 직접 퍼널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퍼널이 제가 제작한 퍼널이고요. 총 8단계로 구성되고 각 띄어져 있는 것은 네, 그 각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 힘드시죠? 아까는 4개에서 5가지 정도로 외우기 쉬웠는데 이거는 좀 읽거나 보기 힘드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퍼널에 이름을 붙여봤고요. 아익 알드 라스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AICARDRS를 아익 알드 라스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각 단계와 그 각 단계에 맞는 지표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세 가지 단계는 주목, 관심, 고려 단계입니다. 주목과 관심 단계는 아까 AIDA 퍼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주의 깊게 넣은 것은 고려 단계인데요. 이 고려 단계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SNS에서 게시물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좋아요를 표시하거나 이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그냥 영상이 지나가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좋아요나 이런 것들을 누르시게 되면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시 영상이 내 알고리즘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뜨게 되는 것이 바로 고려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고려 단계. 네, 그래서 고려 단계를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미국의 경제학자 로랜드 홀이 제작한 AIDMA 퍼널에서 조금 영감을 받아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AIDMA 퍼널에서 M이라는 것은 기억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가 나의 제품을 기억하고 또 한 번 더 보고 검색해서 나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오기 전 바로 단계를 C 단계, 고려 단계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다음 행동 유지 욕구 단계는요. 저의 SNS, 저의 웹사이트로 사용자들이 들어온 후의 단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구매 공유 단계는 직접 최종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추후에 지인들에게 나의 상품을 공유하는 단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퍼널에 대한 연구와 SNS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요. 제 연구 결과는 연구가 미미했던 마케팅 퍼널을 새롭게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NS를 이용하여 마케팅할 수 있는 관련 지표들까지 넣어서 저의 논문만 보고도 쉽게 마케팅 퍼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명언이 혹시 누가 하신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네, 이것은 넘겨주세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가장 불안했던 점은 퍼널에 관한 연구가 지금까지 너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용할 지표와 이런 것들이 너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료도 없었고 논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논문으로 물론 퍼널에 관한 것들을 다 끝낼 수는 없겠죠. 이것만 적용하면 완전히 퍼널에 대한 적용이 끝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제 논문이 퍼널에 관한 연구의 시발점이 되기를 원해서 했고, 저는 제 논문을 시발점이 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과 및 한계는 약간 아쉬운 게 제 퍼널을 직접 적용하고 그것들을 분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캔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구매를 2월 달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직접 제 퍼널을 적용하여서 이것을 판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초록이고요. 제 지도교사, 이병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목차를,
네, 썼습니다. 각 퍼널 분석과 SNS 연구, SNS 책 연구도 들어갔고 퍼널 단계 등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론 부분이고요.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단어 정리를 처음에 다 했습니다. 퍼널이 무엇인지, 마케팅이 무엇인지, SNS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어 정리를 다 했고요. 그리고 각 퍼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분석하고 각 단계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습니다. 네, 계속 늘려주세요. 네, 너무 빠른데. 네, 그런 다음에 SNS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거 보시는 것은 마케팅 설계자라는 러셀 브런슨의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서적들도 정리를 하였고요. 쭉 내려주세요. 그 다음, 연구한 것들을, 연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퍼널을 제작했습니다. 쭉 내려주세요. 제가 멈추라고 말씀드릴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퍼널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널에 맞는 수정 지표까지 넣고 계산법까지 넣어서 이것만 보고도 퍼널을 직접 적용해 보실 수 있게 넣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 주시겠어요? 이것들은 전문가 피드백을 저는 호이시스 마케팅 팀 팀장 정기원님과 계명문화대학교 SNS 마케팅과 김태수 교수님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정기원님은 좀 분석을 해주셨고 계명대학교 SNS 마케팅과 김태수 교수님은 좀 학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감사의 글과 일지를 썼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도교사의 발언하기 전에 질문이 있으시다 해서. 일단 두 가지 질문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그 제목에 보면 2025년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2025년인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 논문은 2025년만 노리는 논문인 건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실 때 2007년 이후에 퍼널 연구가 좀 멈춰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멈춰 있는 건지에 대한 혹시 분석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2025년이라고 작성을 한 이유는 제가 퍼널을 처음 제안한 연도가 202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꼭 2025년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관련 지표를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제가 아까 2007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퍼널은 2025년에 제작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게 2025년이라고 넣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이 그 퍼널에 대한 연구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하셨는데 관련 연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혜 쌤. 우선이 아니야. 유선이에요. 목표 먼저 하시죠. 지도교사의 이야기.
알드라스라고 잘 들었어요. 그 베이컴퍼니부터 굉장히 장면 카피라이팅의 그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서 이제 지도교사로서 그 보면서 단지 논문 자체를 위한 피드백보다는 정민이가 이제 베이컴퍼니부터 지금까지 온 그 흐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논문보다 더 중요한 진로나 정민이의 미래와 관련해서 피드백을 좀 하자면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논문 연구자들이 자기 논문을 쓰고 나서 남기면 쳐다도 안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쓰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지어 우리 학교 그 신나는 학교 연구 논문 쓰는 한 분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논문 넘기고 난 다음에는 들쳐도 안 본다. 그래서 제가 정민이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민이 자책을 굉장히 그러니까 열정이 많다 보니까 논문에 캔들을 팔아서 실제 적용까지 이어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불가능한 거다. 그 물건만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요즘에 물건이 안 팔려서 난리인데 어떻게 학생이 그 모든 과정을 다 해낼 수 있냐. 그거는 우리 신나는 학교가 피로 사회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해왔던 것 같고요. 그 지난했던 걸음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다만 이 논문을 쓰고 나서 본인이 여전히 내가 이게 나의 길이 맞다면 향후에 어떤 마케팅 그 캔들 판매나 그 다음에 후속 작업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또 이것 자체로 이 논문이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우리 신나는학교에서 그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처럼 멋진 그런 또 성공한 사업가가 나와서 돈 많이 버세요. 예, 나중에 신나는학교 발전 기금도 많이 내시고 저 네팔 아시람 창업주처럼 멋진 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멋진 일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민이가 창업에 대단히 관심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런 주제의 발표를 할 것이라고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논문 발표라기보다는 정민이가 뭔가 스타트업 대표로서 서 있고 제가 뭔가 투자자로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앉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한 느낌, 그리고 논문을 완결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PPT 첫 장으로 가주시면 그 사실은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어쨌든 퍼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퍼널이 저 스펠링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가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알고 물어본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단어가 오타인 거는 개인 실수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퍼널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신 단어고 이게 핵심적인 건데 그 핵심적인 단어를 오타가 발생하면은 이 전체 발표의 신뢰가 다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이걸 아는 걸까라는. 네.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물음표를 계속 가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또 그런 거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그 SNS 증가율 추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D요. 네, 거기요. 그 사용량 증가 그래프라고 했는데 그러면 2017년에 27.3% 사용자가 증가했고 21년도에 40.6% 증가했다는 얘기인가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전 세계 SNS 사용량 증가 그래프를 보면 2017년에 27.3이라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단위 27.3%겠죠? 네. 네. 그럼 2021년도에는 42.6% 증가했다는 얘기일까요? 네, 퍼센테이지. 억인가요? 그러면 저게 사람 이름인 건가요?
42.6명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했다. 사용량 네, 사용량. 아니라 사용자 사용자죠. 네, 죄송합니다. 네. Y축이 사용자인 거죠. 네. 그 추이를 봤을 때 증가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적으면 21년도에 42.6억 명이 증가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그러면 21년과 25년만 합쳐도 지금 전 세계 인구를 넘는데. 네. 그렇죠. 네, 오타가 많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 제목이 수정돼요. 제목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잉 하면서 봤어요. 하여튼 그런 것 말고는 다 좋았고요. 그 논문 성과와 함께도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보고 이제 했었을 때까지가 완성이긴 한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들 어쨌든 만들어냈다는 거에서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정민이가 마케팅에 미친 사람이어서 반갑고요. 계속해서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읽었던 많은 독서가 어떠한 방향이든 앞으로 정민이에게 엄청난 자양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논문을 쓰는 것이 단순히 과제를 하나 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걸 잘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보면서 든 생각은 제가 좀 별로 아는 게 없긴 한데 마케팅 퍼널은 연구가 멈춘 게 아니라 시대에 맞춰서 연구가 변화한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일즈 퍼널과 마케팅 퍼널의 개념이 합쳐지면서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자신만의 마케팅 퍼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 마케팅 퍼널의 연구가 더 이상 멈춘 건 아닐 텐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다면 정민이의 논문은 기존 퍼널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정민이만의 퍼널을 만들어낸 것으로 결론되어 지어져야 하는 건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연구가 일찍 이루어졌다면 우리 뭐 예전에 비니 팔고 뭐 야시장 가게에서 팔고 할 때에 뭐 이렇게 적용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충분히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지금 심사위원들이 많이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정민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많이 피드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관심사를 끝까지 쥐고 뭔가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논문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정민이가 창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왔고 그것의 과정 속에서 마케팅을 공부한다.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다만 이제 논문이라는 측면에서는 몇 가지 좀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연구의 연구 문제가 뭘까? 이 연구를 통해서 정민이는 뭘 얻고자 하는 걸까가 조금 더 앞에서 명확했으면 좋았겠다. 그래야 결론도 분명하게 이걸 제안하는 연구의 동기는 알겠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2007년 이후에 퍼널 연구가 멈춘 거냐 아니면 밝은쌤 얘기대로 다른 식으로 변형된 거 이걸 좀 잘 찾아보는 건 되게 중요한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고전적인 퍼널 연구의 이론들이 SNS 시대에 잘 안 맞는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건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래서 멈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너무 빠르게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아까 그 정민이의 퍼널 제안에서 그 다른 이론의 기억 단계를 고려 단계로 명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설명은 저는 여전히 기억 단계가 더 맞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자기의 이름들을 제안할 때도 적합성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좀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역시도 다른 논문을 요번에 썼거나 아니면 앞으로 쓸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긴데 논문을 쓸 때 이론적 배경을 충분히 공부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자기의 논문을 발표할 때 너무 이론을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도대체 저 사람이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가? 라는 질문을 계속 들으면서 그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듣게 돼서 발표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론적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하고 내가 진짜 논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심사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걸로 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까지 갔으면 저는 참 좋았겠다는 뭐 예를 들어 본인이 꼭 캔들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뭐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에게 이걸 좀 제안해보고 이걸 하니까 좀 적용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냐 정도만이라도 해보면 충분히 너무 긴 시간이나 긴 노력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한 번쯤 적용해보는 어떤 현실성들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논문에서 자세한 것은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네, 논문에는 썩 적합한 문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논문 자체로 충분히 설명되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질문했었는데 2025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제목에 필요했었나? 는 좀 다시 재고해 보시는 게 좋겠다. 본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을 만한 연도이겠지만 논문의 제목으로는 썩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공부하신 거 충분히 알겠고 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그 SNS 마케팅 진로 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혹시 거기서 어떤 부분을 발췌한 부분이 있나요? 그분과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없었어요. 저는 그 수업 내용을 저는 한 후반부, 중반부부터 들어서 내용은 못 들었고요. 그분은 그리고 저랑은 약간 계열이 다른 좀 위탁 판매 쪽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캔들 판매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네. 캔들 판매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카페24라는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앱으로 배워가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캔들은 지금 KC 인증이라는 것을 받아야지 캔들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증을 다 받은 상태고, 그래서 근데 뭐 챔프 등록이라고 뭔가를 등록하는 그 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만 된다면은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바로 인스타그램과 다른 SNS를 관련해서 마케팅을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 하겠다는 얘기? 이미 했습니다. 했어요? 논문에도 들어가 있듯이. 그러면은 네. 그 캔들이 만약 그냥 말로 한번 우리한테 홍보를 해봐. 마케팅을 어떤 캔들인지. 제 캔들의 먼저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상품을 팔 때 그 가치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은 혁신을 팔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편리성 뭐 이런 것들을 팔지만 저의 캔들 같은 경우는 저는 편안함을 팔고 싶습니다. 저의 캔들은 향초이기 때문에 그 향을 한번 피워놓고서 밤에 뭐 되게 F적인 감성을 타면서 시를 쓰는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또 일기를 쓸 수도 있고 그 향을 맡으면서 계속 하루를 이어나가면은 되게 참 잘 잘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갑작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기존 캔들하고 차이가 있어야 팔릴 거 아니에요. 차이가 뭘까요? 네, 기존 캔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대용량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750ml나 이런 캔들, 또 무향인 경우도 되게 많았고, 하지만 저는 작은 캔들을 판매를 하고, 또 저는 향초이기 때문에 이 향에 대한 호불호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택배비만 저한테 제공을 한다면 저는 이 향을 직접 시향해 볼 수 있게 이것을 보내드려서 그 향에 맞춰서 캔들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이 조금 더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저의 캔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은 좀 뭔가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올해 창업 경진대회를 좀 팀을 꾸려가지고 나가보는 게 어떨까?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발표도 해보고 하는 경험이 있어야 훨씬 더 그냥 연구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실천할 수 있게 그걸 한번 제안서나 이런 걸 같이 팀을 불러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뭐 창업 경진대회 참가하는 건 제가 뭐 알아보고 할게요. 네, 뭐 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럼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논문을 쭉 훑어보면서 마지막에 그 분석을 조금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내려주세요. 너무 내렸다. 천천히 내려주세요, 천천히. 맨 위부터. 네. 그 혹시 제가 내려가서 해도 될까요? 네. 나와? 응. 네, 여기는 초록 부분이고요. 여기 목차고, 어제 목차는 설명 들었으니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목적 및 필요성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쟁점인데 이게 연구의 문제라고 약간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의 문제인데 첫 번째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능력주의적 양상 및 인식이 있는가? 두 번째가 능력주의적 양상 및 인식의 원인은 무엇인가 였고요. 이론적 배경은 능력주의에 대해서 서술을 했고, 네, 공정과 공평에 대해서 서술을 했고, 능력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주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능력주의의 문제, 원인 및 이유를 조금 분석을 했고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 설계 방법에서는 어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사례 연구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서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연구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신층 인터뷰인데요. 이 신층 인터뷰에 대한 조사를 했고, 이 신층 인터뷰가 어떤 연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서술을 쭉 했고요. 여기는 사례 연구에 대한 내용을 적었고, 그래서 마지막 정리에 본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서술했습니다. 네, 두 번째 연구 대상은요. 신한한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 설문에 참여한 인원 중에서 일관성 있는 대답을 했다고 보이는 학생과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나눠서 조를 편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와 같은 20명의 학생이 신층 연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각 조마다 성격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에 대한 설명에 대한 간단한 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조가 어떤 대답을 해서 어떤 조로 분류가 되었고, 그래서 이 조는 어떤 성격을 띈다라고 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 자료 수집은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떤 자료를 위주로 수집했는지, 어디서부터 자료를 얻었는지, 네, 서술했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 분석과 논의인데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심층 인터뷰랑 구글폼 설문지를 분석하는 내용인데 어제 구글폼 설문지 분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 분석을 쭉 했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이 표가 어떠한 양상, 그러니까 이 표가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지, 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적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표에서 이제 뜻하는 바는 무엇인지, 여기서 얘가 많다는 거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네, 그림 3번도 같이 했고요. 네, 다음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한 능력주의적 양상 및 인식 분석인데요. 심층 인터뷰, 아까 선정한 심층 인터뷰 대상자, 심층 연구 대상자에게 전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질문 같은 경우는 공통 질문 2개, 개별 질문 2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자유 질문을 조금 한두 개씩 하기도 했고요. 네, 그 중에서 능력주의적 양상과 인식을 가장 잘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룹, 그리고 제일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 그룹을 중심으로 그 연구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1조와 4조였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1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한학교에 능력주의적 양상이 있으며 본인이 겪었다고 말한 친구들이었고요. 네, 따라서 문제의식을 가장 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4조는 4조 여기 있다. 4조는 그런 문제의식이 아닌 그냥 능력주의적 양상은 있지만 능력주의는 당연한 것이다 또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류와 또는 능력주의는 좋다, 긍정하는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4조 중에서도. 네, 그런 1조와 4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분석을 했는데요. 1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분위기, 인식, 의기소침, 부담감 등의 키워드로 나눠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적고 이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양상을 적고 그 양상에 대한 분석을 적고요. 이 양상이 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걸 서술했고 이러한 상황과 그때 당시에 학생들의 감정 그리고 생각 등의 내용을 인터뷰 참고로 넣었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을 쭉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능력주의적 양상 및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을 위해선 쭉 서술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인가? 라고 그 키워드 4개 중에서 의기소침과 부담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도적 상황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식 그리고 그 학생들의 학생들의 그런 인식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4조의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에서 이 의기소침과 부담감이 정말 사실인가? 라는 것을 조금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기소침과 부담감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둘이 공통점이 뭔가 이 학생들, 이 공동체는 뭔가 배움보다 능력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나는 못하니까 이런 능력을 중요시하는 공동체에서 내가 못하면 좀 비난받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었는데요. 네, 4조의 인터뷰 내용에서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4조에서 인터뷰를 한 학생들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능력으로 하는 게 좀 더 팀을 이끌어갈 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회의는 효율을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 또한 뭔가 자치 활동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보다는 뭔가 잘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좀
맡겨져서 운영이 돼야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로 1조 학생들이 느꼈던 그런 것은 1조 학생들이 느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실제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1조 학생이 그런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었고요. 네, 하지만 그 위에서 뭔가 필연적 긍정적인 것이라고 네, 그래서 4조를 두 부류로 나눈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석을 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는데 1조의 학생들은 뭔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도전 및 참여를 그 능력주의가 이것을 방해해서 결국 우월한 학생이 또는 그런 역량을 가진 학생은 역량을 기르기 더 수월하고 비교적 우월하지 않은 학생은 역량을 기르기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고요. 4조 같은 경우에는 능력주의는 한정된 기회를 분배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학생들의 출발선이 같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능력에 따른 분배는 오로지 자신의 책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능력주의가 옳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뭔가 무조건적으로 능력만으로 기회를 분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공정한 것은 능력에 따른 기회 분배이며 누구든 차근차근 노력한다면 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뭔가 완전히 능력주의에 긍정하고 보기는 어려웠고요. 뭔가 서로의 공정에 대한 기준이 달랐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차이로 뭔가 1조는 모든 것을 과정을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고, 4조 같은 경우는 결과를 중심으로 능력주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논의에서는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와, 그래서 네네, 금방 끝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아까 인터뷰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의 내용을 총합한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하였고요. 네, 논의에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 결론에서 좀 더 논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네, 마지막 논문의 성과 및 한계에서는요.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얻은 것들과 한계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주장을 하는 사람의 성격, 그런 인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보니까 뭔가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게 되고 그런 쪽에서 논문을 작성하게 되어서 그게 조금 내가 연구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조금 더 많은 케이스가 있었다면 좋았을 테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 연구에서 주요적으로 활용한 그 연구자들은 10명에 불과한다는 것이 약간 한계로 그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추후에 능력주의가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학생들의 인식 및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적었는데 제가 그래서 추후에 저는 내년에 이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따로 진행할 예정이고 죄송합니다. 인턴십 같은 경우에도 뭔가 사회 문제를 다루는 기업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기업으로 인턴십을 나가서 뭔가 그런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함께 얻어보려고 그 과정에서 함께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전 제천간디 교장 선생님이시고 건신대학교 교수님이신 이병권 선생님에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제가
윤서 논문 지도를 맡았는데 일단은 뭐 발표하느라 고생했고요. 네. 윤서가 처음에 그 주제를 너무 크게 잡기도 했었고 주제를 좁혀나가는 과정이랑 그 논문에서 그래서 던지고 싶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질문이 뭔지를 고민한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본인도 스스로 그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길었다 보니까 이제 논문 사실 시작 자체가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단기 방학 동안 진짜 논문을 거의 완성했다 싶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자체는 되게 그래도 얘가 끝까지 놓지 않고 열심히 한 모습이 너무 보여서 좀 놀랍기도 했고 대견하기도 했고요. 좀 아쉬웠던 점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논문에서는 본인이 이제 어쨌든 연구 동기가 어쨌든 좀 확실해 보였고 그 배경을 잘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어쨌든 연구 결과나 그 진행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이거를 가지고 뭐 공동체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또 계획해서 실천해보고 또 그런 과정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을 못했던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사실 설문조사도 어떻게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서 많은 좀 분석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더 뭔가 거기서 분석이 되지 않고 그냥 또 결론이 맺어졌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짧아서 조금 급하게 마무리된 감이 있지 않았나 싶었고 어제 보니까 윤서가 그 무대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많이 내서 논문에 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지도교사 입장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발표하는 거는 사실 전날에 발표 준비를 했냐고 물었을 때 좀 아직 좀 덜 됐다고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태쌤도 얘기하셨듯이 이제 윤서 발표를 들으면서 윤서가 그래서 연구를 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조금 이론적인 설명이 너무 길어졌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노트북을 잃어버리고 엉엉 울 때 우리 윤서가 논문 마무리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무리해서 너무 대견하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문법적인 요소들을 좀 확인해야 합니다. 문단을 어디서 들였을 때는 몇 칸을 띄울지 어디서 문단을 나눌지 줄은 어디서 바꿔야 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지금 전혀 제시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드시 확인해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논문 심사는 공평해야 될까요? 공정해야 될까요? 심사에는 공평과 공정을 나누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질문을 이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바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윤서 학생이 신나는 학교에 능력주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논문을 통해서 연구를 했고 그래서 능력주의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게 지금 이 논문의 끝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이 났다면은 이 논문은 대단히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사실 그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것을 확인하는데 1년을 다 썼다는 거라면 그쵸, 원래 그게 목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을 했다면 이것이 왜 신나는 학교에서 능력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원인이 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이 왜 능력주의가 문제인지 알려줘야 되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한 다음에 이랬더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까지가 결론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심층 인터뷰에 몰입하는 바람에 결론까지 가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일단 이런 주제를 선택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연구자로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학교를 앞으로 연구할 일본에서 오신 악장의 논문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너무 고맙다. 특히 이 능력주의라고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마이클 영 어제 또 이론에서 소개해 주신 저 대학원 때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대안교육에 대한 연구, 질적 연구 다 제 전공 분야인데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훌륭한 주제를 가지고 아까 그 폭풍 완성이라는 표현을 그 지도교사가 쓰셨는데 이 폭풍 완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시야를 좀 넓히고 조언을 구할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너무너무 아쉽다. 왜냐하면 아주 자잘한 오류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오류까지가 사실은 미리 조언을 받았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조언 없이 그냥 혼자 막 폭풍 완성시키다 보니까 너무 수많은 오류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오류는 뭐냐 하면 지금 윤서가 제기한 능력주의, 사실은 능력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어제도 발표했지만 이전의 귀족 사회에서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시민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능력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대에 와서 왜곡되는, 성과주의와 연결되면서 왜곡되는 것이 문제인 건 거죠. 그런데 적용의 문제와 능력주의 자체의 문제를 막 혼용해서 논문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막 헷갈리다 보니까 능력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이게 막 헷갈리다 보니까 분석에서도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오류들에서부터 사례 연구를 이게 사실은 사례 연구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고요. 오히려 현상학적 연구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다시 좀 인터뷰들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다른 친구들도 알아둬야 돼서 좀 언급하고 싶은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위에 그 연구 대상자들 표, 조금 더 위에 올려주세요. 박땡빈이가 누군지 유땡제가 누군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게 연구에 있어서 익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인식해서인지 인용문들을 쓸 땐 뭐 A 학생, B 학생 또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네, 또 뒤에는 그 부록에 보면 아예 유호재 이렇게 다 이름들이 그대로 나오고 해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학술적인 논문이었다면, 네, 발표될 논문이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실수예요. 그 인터뷰한 사람들을 하나도 보호하지 못하는, 네, 엄청난 결과가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렇게 누구인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로 가려지지 않을 땐 아예 다 A, B, C, D로 쓰거나 번호로만 쓰셔야 되고, 인터뷰를 인용할 때도 A 학생, B 학생, 뒤에 부록에도 A 학생, B 학생으로 다 통일하셔야 돼요. 네, 연구자를 보호한 응답자를 보호하는 건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윤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앞으로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얘기는 개별 면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별 면담을 하시고요. 나 궁금한 거는 뭐가 논의됐으면 좋겠어요. 뒤에 보면 제안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뭐가 논의됐으면 좋겠어. 우리 학교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와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걸 너무 한마디로 한번 해보세요. 한마디로요. 이게 논의됐으면 좋겠다.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신한학교 능력주의적 양상, 인식 및 원인의 이유와 해결 방안이요. 그러니까 네. 우리 능력주의가 왜 신한학교에 이렇게 파다하게 있는가, 이거 왜 이런지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거예요? 왜 문제인지 논의해요. 응, 그러니까 그거냐. 네. 그럼 하나 더. 본인 생각은 뭐야? 능력주의에 대한 본인 생각. 신한학교 능력주의에 대한 신한학교는 생각이요? 능력주의에 대한 인식은 좀 달라야 된다. 이게 본인 생각이에요?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 네. 네.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인식이 능력주의가 인식이 많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본인 생각이에요? 네. 네. 그럼 이제 좀 본인이 연구 방향이 뭔지 이제 좀 알겠네요. 네. 그러면 태쌤만 빨리 찾아가가지고 2월달 재심을 받을 거면 빨리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될지를 해서 전문가 피드백까지 받고 하려면 바쁘시겠죠? 네. 이제 공연 이제 안 해도 되니까. 그지? 네. 그래서 꼭 우리 윤서가 2월 재심에서 통과할 수 있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 역시 지금 내비가 질문해서, 네, 떠오른 건데, 다른 앞으로 논문 쓸 친구들도, 네,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전문 연구자들이 보통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얘기할 때 3분 안에 자기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면 자기도 뭘 쓰는지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뭘 할 건지 분명하게 알면 3분 안에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아무리 복잡한 이론이라도. 네. 그래서 이게 길어지는 건 분명히 나도 명확하게 뭐가 초점인지 잘 헷갈리는 거거든요. 네. 그거 우리 같이 잘 잡아보도록 합시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아주 훈훈한 마무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논문 발표회를 오늘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발표해주신 분들과 들어주신 분들, 심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